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인 50대 중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만난 첫날을 기억하시나요? 태몽을 꾼 날, 입덧을 시작한 날, 처음 병원에 가서 존재를 확인한 날, 아이가 첫 울음을 운 분만실에서 마주한 날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날들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대신 새근새근 잠이 든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보았죠. 하지만 아이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저는 31살이었고 남편은 33이었습니다. 원체 두 사람 다 아이를 좋아했기에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낳자고 약속을 했지만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은 없더라고요. 게다가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는 절망적인 말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임신이 쉽지 않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인연인지 남편도 저도 둘 다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심각하게 전하시던 의사 선생님은 매우 조심스럽게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 몸은 난소 기능이 거의 멈춰 있었고 배란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정과 착상이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이미 난소 나이는 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앞서가 있었고 반복된 호르몬 치료나 시술도 제 몸에는 큰 부담만 남길 거라는 설명도 함께였죠. 제가 절망할 겨를도 없이 남편의 검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정자의 수와 운동성이 정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설령 수정이 된다 해도 건강한 임신으로 이어질 확률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20대의 젊은 부부였던 저희는 그 현실을 인정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도 예약을 잡고 다시 검사를 했죠. 하지만 정밀 검사를 거듭할수록 결과는 더 분명해지더군요. 다른 의사 선생님께서도 끔찍한 말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시더라고요. 두 분 모두의 문제라서 자연 임신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얼마나 단단하고 차가운 말이었는지 아직도 귀에 남아있을 정도였죠. 저희 부부는 병원을 옮겨서 결과를 듣고 나올 때마다 차 안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를 감추기 위해 틀어놓은 라디오에서는 하필이면 아이 웃음소리가 섞인 광고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리며 더 슬프게 만들더군요.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울었어요.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그날만큼은 그럴 힘조차 없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정말 아이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도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의사를 만나보고 다른 검사도 받아봤지만 결과는 늘 같았죠.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 같은 단어들이 설명지 위에 적혀 있었지만 성공 확률 옆에 붙은 작은 숫자들은 희망이라기보단 또 다른 상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늘어날수록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고 결국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시술을 시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명절마다 던져지는 무심한 질문들, 친구들의 출산 소식,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부부의 뒷모습까지도 마음을 무너뜨리곤 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늘 제 옆에 있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주면서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그의 아쉬움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말해버리면 그러지 않아도 아픈 남편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곁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등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주보고 있으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절망에 사로잡힌 저희 부부에게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를 만나는 날이 찾아온 것이죠.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채워지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남편과 제가 긴 고민 끝에 입양을 결정하고도 6개월이나 지난 후였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만 들으며 지쳐있던 날들에 한 줄기 빛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그저 우리가 품에 안고 키우면 우리 아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입양을 결심했고 아이를 처음 만난 날은 아직은 추운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길을 따라 기관으로 향하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입양이라는 선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막상 아이를 만난다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크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자격이 있을까? 같은 단순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기대 또한 분명히 존재했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물었던 것도 있죠. 아이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끝없는 절차의 연속이었거든요. 가정 환경 조사와 면담, 교육, 그리고 기다림이 반복됐습니다. 때로는 왜 사랑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증명을 해야 할까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시간이야. 귀한 아이가 우리 곁에 오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만난 아이는 더 사랑스러울 거야. 남편의 말대로 그렇게 만난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쯤 된 아이는 보송보송한 얼굴로 작은 숨소리를 내며 날개 없는 천사 같은 모습이었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와 마주보며 숨을 나누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남편도 저와 아이를 함께 안고 흐느끼며 울었고요. 하지만 서툰 엄마, 아빠의 품이 불편했는지 아이는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잉 소리만 냈을 뿐인데 저희는 진땀이 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더라고요. 아이가 집으로 와서 보내는 첫날 밤, 낯선 환경이 무서웠는지 쉽게 잠들지 못하고 여러 번 깨 울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그런 아이를 달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시간을 앉지도 못한 채 아이를 안고 달래다 분유를 먹이고 다시 거실을 서성이다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날 아이의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체온과 숨결을 느끼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내가 정말 엄마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따뜻한 밤이었고 그래서 더없이 기뻤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그 이후의 양육 시간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아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음 앞에서 우리 부부는 자주 무기력해지기도 했었죠.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도 안아서 흔들어도 울음이 멈추지 않는 날이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친정이나 시댁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입양이라는 사실 앞에서 괜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입양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까봐 걱정됐고 그 말이 언젠가 아이에게 닿아 상처가 될까봐 마음을 졸였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모든 걸 우리 둘이서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친정이나 시댁에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요. 그런 저희에게 아이는 마치 상이라도 주는 것처럼 활짝 웃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와 남편에게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가 돌이 되었을 무렵 또 다른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걷는 시기가 늦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 괜찮아 라고 했지만 저와 남편은 밤마다 관련 서적을 찾아보며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공부했죠. 매일 아이의 발달 단계를 확인하느라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그러다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 대기실에서 아이를 안고 앉아있던 어느 날, 괜히 입양이라는 선택 때문은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이 찌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에게 미안했고,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더 미우면서요. 그런 제 마음을 어루만지기라도 하듯 아이는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걸은 탓인지 걷기 시작하자마자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놀이터를 가장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주었죠. 그런 아이를 보며 남편은 운동선수로 키우겠다고 말할 정도로 활기찬 아이였어요. 그렇게 한시름 놓는가 싶었는데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또 다른 두려움이 시작되더군요. 아이가 우리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지? 나나 남편이 없을 때 누군가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를 입양한 후 이사까지 했는데도 아이의 가방을 챙겨주며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매일 아침은 기대와 불안이 함께 섞인 시간이었어요. 아이를 유치원에 들여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괜히 눈물이 나 혼자 울면서 돌아올 때도 있을 정도였죠. 그런 제 마음이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이가 혼자 밖에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괴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수첩에 적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털어놓고 나면 나름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더군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제 마음을 차곡차곡 풀어놓았던 겁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마음들이었기에 그 수첩들은 열쇠가 달린 서랍 안에 보관하고 비밀로 간직했어요. 아이는 제 기우를 진정시켜 주려는 듯 잘 자라주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뭐든 잘하는 아이였죠. 호기심도 많고 경쟁심도 강해서 무엇이든 잘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왜를 입에 달고 살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질문이 더 많아지더군요. 엄마, 나는 왜 엄마랑 안 닮았어? 엄마는 눈이 큰데 나는 눈이 작잖아. 아빠랑도 조금밖에 안 닮았어. 아빠는 코가 큰데 나는 너무 작아. 그런 아이의 질문 앞에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아이가 잠든 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말로 이 아이에게 진실을 전해야 할지 아니면 아직 말아야 할지 고민했기 때문에요. 밤이 깊도록 정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이에게 숨기지는 말자. 대신 충분히 사랑으로 설명하자.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하자. 닮지 않았네, 피는 못 속인다던데 같은 주변의 무심한 말들이 아이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아이야. 그걸로 충분해. 아이 역시 힘들 때면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았어요. 넘어졌을 때, 아플 때, 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처럼 힘이 들 때면 언제나 곁에 있어달라며 손을 내미는 대상은 우리였죠. 그래서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부부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해왔다는 사실만은 언젠가 아이도 알아주리라 믿으며 살아왔고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둠이 있었기에 아이라는 빛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몽도 입덧도 분만실의 기억도 없지만 대신 저에게는 아이가 제 품에서 잠들던 첫밤의 숨결이 기억으로 존재하죠. 그 순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아이야. 제일 빛나는 보물이지. 아이가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붙잡던 그날부터 이 아이는 우리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의 세상이 되었고요. 피로 맺어진 인연은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을 거친 선택, 그리고 수없이 반복된 사랑으로 우리는 분명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평범한 하루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함께 밥을 먹고 제품에서 잠들던 모든 시간이 어느새 추억이 되면서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저와 남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훌쩍 자라 키가 제 어깨를 넘길 만큼 커다란 청소년이 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조금은 안심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가끔 말다툼을 하고 나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갈 때도 있었지만 아침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엄마 밥 뭐야? 하며 웃으며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이에게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 다시 초보 부모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수가 줄고 방문을 닫은 채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아이 앞에서 가끔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서 더 어려운 걸까? 라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쌓일수록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만난 그 겨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다는 것을요. 아이와 함께한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우리 집의 하루도 조금씩 모양을 바꾸며 흘러갔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알람 소리에 스스로 눈을 뜨고 방문을 열며 말하게 되었죠. 엄마, 오늘 아침 체육 있는 날이야. 밥 빨리 먹어야 해. 저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부엌에서 구골대오다 대답했어요. 알았어. 운동화 잘 챙겨.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어제 숙제는 다 했고? 라고 아이에게 묻는 것도 저희 집 아침의 풍경이었고요. 그렇게 평범한 대화들로 하루가 시작되는 게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세 식구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좋았죠. 아들은 카트 앞에 매달리듯 손잡이를 잡고 재료를 고르며 웃었거든요. 오늘은 내가 고르고 싶은 거 다 고를 거야. 남편은 그런 아이의 뒤를 따라다니며 괜히 더 비싼 고기를 집어들더군요. 집에 돌아와서는 셋이서 주방에 서서 누가 더 많이 흘리나 경쟁이라도 하듯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저녁을 먹고 나면 각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숙제를 하거나 게임을 했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꾸벅꾸벅 졸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곤 하면서요. 그런 남편을 발견할 때마다 아들은 웃으며 놀렸습니다. 아빠 또 잤지? 아빠는 맨날 자더라. 그러면 남편은 그 관심이 싫지 않은 듯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안 잤어. 눈만 감고 생각한 거야. 너는 꼭 그럴 때 보더라. 그 말장난 같은 대화가 괜히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저녁이었는데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신발과 바지가 온통 젖어버렸더라고요. 학원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다 비에 흠뻑 젖은 아이를 보고 놀라 챙겨간 수건으로 아이의 머리부터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툭 던지듯 말하더군요. 엄마 아니었으면 나 더 젖었을 거야. 엄마 고마워.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제가 앉자 아이는 잠시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있더군요. 그렇게 아이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저는 뭐든 다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는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음악을 해보고 싶다며 자신의 꿈을 늘어놓았고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건 많다며 웃는 아이를 보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든 다 도전해보라고 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도 늘 같은 말을 해주더라고요. 뭐든 괜찮아, 다 해봐. 우리는 네 편이야. 아마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남편의 말에 아들은 괜히 시큰둥한 척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우리 부부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아이가 바라는 걸 다 해주고 싶었고요. 어느 늦은 밤 아들이 먼저 잠든 뒤 거실 불을 낮추고 남편과 둘이 앉아 차를 마시다 문득 처음 아이를 만났던 그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눈 녹지 않던 길, 떨리던 손, 두려움과 설레임이 뒤섞였던 그날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소파 위에 아이가 벗어놓은 가방과 체육복이 아무렇지 않게 놓여있는 밤이 되었다는 것도
행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더듬으며 아무 말이 없이 있자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아들 진짜 잘 컸다. 당신이 수고 많았어.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그래, 맞아. 우리 아들 참 잘 자라주었지. 우리도 그 곁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 가족이라는 건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서로를 불러 깨우고 저녁마다 무사히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그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야. 당신도 수고 많았어.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가 비록 우리와 닮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웃는 타이밍, 문을 닫는 방식, 짜증을 내다가도 먼저 사과하는 습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느새 너무도 우리와 닮아 있는 게 신기했으니까요. 아들이 잠들기 전 방문을 열고 말하는 인사까지도 모두 그렇고요. 엄마 잘 자. 아빠도 안녕히 주무세요. 그 안심되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며 행복해졌습니다. 아이를 향한 선택과 수많은 기다림, 그리고 반복된 사랑이 결국 이렇게 평범하고 단단한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너무 좋았죠. 그렇게 저희의 기대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아이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더 믿고 아이를 기다리면 되겠다고 생각하던 그때였어요. 그런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화는 아이가 16살이 되던 해 갑자기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학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이가 입양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행정 절차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안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가 다른 날과 달리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친구와 다퉜나 싶어 그냥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을 먹자고 몇 번을 불러도 아이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답이 없어 방으로 가보니 방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채로요. 남편이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도연아, 괜찮니? 하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영문을 모른 채 거실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내용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채였죠.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아침밥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집을 나섰고요. 학교 다녀올게요. 늘 하던 인사였지만 그날은 어딘가 딱딱했고 감정이 배어있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가 아이가 나간 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아이는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지내더군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인사도 없이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저녁 시간에도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고는 다시 문을 잠그기도 하고요. 남편과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말수가 확연히 줄어든 아이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며칠 뒤 저녁, 아이는 거실로 나와 소파 끝에 앉더라고요. 손에는 며칠 전 방으로 들고 들어갔던 서류 봉투가 들려있더군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지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입양한 아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어지럼증이 느껴졌어요. 아이가 내려놓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보면서 눈앞이 아찔해졌죠. 아이가 그렇게 물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이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해왔는데 막상 그 질문을 마주하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최대한 정신을 붙들고 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숨기려고 한 건 아니야. 네가 더 컸을 때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되면 말하려고 했어. 엄마랑 아빠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고 해서 도윤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럼 진짜 제 부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쥐고 있다가 입을 열더군요. 우리가 아는 건 많지 않아.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를 보내신 건 아닐 거야. 어디선가 네가 잘 자라고 있기를 바라고 계시겠지. 남편의 말이 끝나자 아이는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그건 아빠 생각이잖아요. 그러더니 한숨을 깊게 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아이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졌고 남편의 말에 날카롭게 반응했죠. 너 요즘 너무 늦게 다닌다. 그런 일상적인 말에도 아이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면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것도 제 마음대로 못해요. 아이의 반응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가 잘못한 걸까?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누르더라고요. 아이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면 마음만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로요. 그 후로도 우리 가족은 낯선 분위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이전과 같은 온기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게 느껴졌죠. 함께 웃던 시간은 줄어들었고 식탁 위의 대화는 날씨나 학교 일정 같은 형식적인 이야기로만 채워지면서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스스로 질문하며 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을 주기로 한 거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이를 선택했던 그날처럼 이번에도 우리는 부모로서 버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온종일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것도 지켜보기만 했고요. 고입을 앞둔 시기였고 마음도 복잡할 테니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으니까요. 아이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저녁을 먹고 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 너머로는 밤늦게까지 메시지 알람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죠.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휴대전화 화면을 손으로 가리고 보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면 급히 화면을 꺼버리곤 했습니다. 주말마다 혼자 나가는 날이 잦아졌고 학원 다녀온다, 도서관에 간다는 말을 하고 나간 것에 비해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더군요. 결국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빠한테 말해주면 안 돼?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다 크게 숨을 몰아쉬더니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친부모를 찾고 있다고요. 입양 당시 남아있던 기록은 아주 적었다고 했습니다. 출생 병원 이름, 추정 생년월일, 그리고 짧게 적힌 메모 몇 줄이 전부였다면서요. 아이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입양 관련 온라인 카페를 찾았고 2014년쯤부터 활동하던 입양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시기에 입양 지원단체에도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이 오면 다시 질문을 정리해 보내는 일을 몇 달째 혼자 해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까봐 괜히 말 꺼냈다가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혼자 알아보고 싶었다고도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막을 수도 없고 화낼 이유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서운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노력이 무의미해진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16살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붙잡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도 저는 그 일에 대해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잠들지 못한 채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던 아이의 등을 몇 번이고 바라봤을 뿐이었어요.
그 작았던 등이 그때는 유난히 커 보이더군요. 당장이라도 다가가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기로 한 결정이었기에 아이가 먼저 다가오길 기다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아이를 안아줘도 됐는데 기다린다는 이유로 아이를 너무 혼자 두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를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 깨달음은 아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던 순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진짜 엄마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순간 제 표정이 어땠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웃어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밤 베개가 흠뻑 젖을 만큼 울고 말았죠. 남편은 그런 제 어깨를 쓸어내리며 토닥이다가 한숨처럼 말하더군요.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우리가 도윤이를 그렇게 키운 게 아니잖아. 지금은 혼란스럽고 당황해서 그러는 거야. 기다려주면 도윤이는 언제나처럼 우리 품으로 돌아올 거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 테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말대로 하자고 마음먹었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랄 뿐이었죠. 우리 아이가 자신의 자리로 조금만 더 빨리 돌아와 주기를요. 하지만 며칠 뒤 아이는 더 큰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저 진짜 엄마랑 조금 같이 지내보고 싶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벽돌이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저는 주저앉고 말았고요.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웅크리고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저를 부축해 침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뒤로 아이와 남편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고 남편이 방으로 돌아와 내쉰 한숨에서 대화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보낸 메시지도 읽지 않았는지 답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아이라 발을 동동 구르며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죠. 아이가 간 곳은 분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알아내려면 알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죠. 고등학교 입시가 이미 결정된 뒤였고 졸업만 남겨둔 시기였는데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거의 실신 직전인 채로 시간이 흘렀어요. 사흘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에 인터폰도 확인하지 않고 달려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괜히 돌아온 아이가 쑥스러워할까봐 바로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 앞에는 역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 엄마 쓰러지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어디 좀 봐. 다친 데는 없어? 날도 추운데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목은 안 아파? 정신없이 말을 쏟아내며 아이를 살피던 중 그 옆에 처음 보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함께 서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곧 울 것 같은 얼굴로 아이와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다시 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 여자를 마주한 순간 제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세요라고 묻지도 못했어요.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문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여자는 아이의 친어머니라며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 앞에서 아이는 여자와 저를 번갈아 보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아빠,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렇게 여자와 아이, 그리고 우리 부부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분주하게 차를 준비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았지만 손이 계속 떨려 덜그덕거리는 소리를 내고 말았죠. 남편과 아이는 그런 저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고 여자는 저를 바라보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온통 신경이 곤두서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러다 겨우 그 여자와 나란히 앉은 아들을 마주하고 앉았을 때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닮은 이목구비가
단숨에 그 여자가 침몰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더군요. 자신의 얼굴을 살피는 제 눈길이 거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자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자와 눈빛이 마주치자 눈을 피한 건 저였죠. 그렇게 서로를 살피기만 하다가 마침내 아이의 친어머니라는 그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정입니다. 나이는 35이고요. 여자가 19살이던 그해 여름은 유난히 길고 눅눅했답니다.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동네에서 품을 팔아 일을 하던 미정 씨는 할머니의 성화에 옆 동네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게 되었대요. 가정부 파출부라는 말이었지만 할머니는 미정 씨를 식모라고 불렀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삼촌, 고모, 남동생 둘이 함께 사는 집이었고 고모가 시집을 간 뒤 할머니의 등살에 시작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닌다며 주말이면 종종 늦게 들어왔고 집안에서는 늘 도련님이라고 불렀답니다. 미정 씨는 그 도련님이 너무 싫었다고 했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불쾌하기 짝이 없었고 가까이 스칠 때마다 숨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졌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했습니다. 미정아, 안방 좀 정리해라. 부엌에서 들려오는 사모님의 목소리에 네 하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향했답니다. 매일 하던 일이었기에 별 감흥도 없이 안방에서 이불을 털고 있을 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바람결에 다쳤나 싶어 뒤돌아보는 순간 미정 씨는 몸이 굳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기억은 조각처럼 끊겨 있다고 했어요. 손목이 아팠고 틀어막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던 것 같았다고요. 끔찍하고 괴로운 것을 넘어 온몸이 갈라지는 것처럼 아팠다는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끔찍한 발버둥이 끝나자마자 도련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대요. 괜히 쓸데없는 말 떠들지 마. 네가 불리해. 누가 너 같은 애 말 믿어주냐?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잘리기 싫으면. 그 말이 칼처럼 남았지만 혹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모님이 자신을 쫓아내기라도 할까봐 미정 씨는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면 할머니가 구박하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매일 밤 그때의 끔찍한 장면이 떠올라 잠도 이루지 못했고 몸도 아파 울어야 했지만 아침 해가 뜨면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미정 씨는 뒷마당 세숫대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손에 쥔 임신 테스트기에 분명하게 2줄이 떠 있는 걸 바라보며 울지도 못했다고요. 아니야. 부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고향집 형편은 이미 빠듯했기에 가족에게도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가더니 사고 쳤다. 그렇게 매섭게 몰아붙일 할머니가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아이 아버지에게 갈 수도 없었고요. 그 사람은 그런 변화 따위 상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더는 그와 엮이고 싶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 시설로 들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지냈답니다. 출산은 겨울이었고 유난히 차가운 분만실에서 아이 울음이 터졌을 때 미정 씨는 얼굴을 돌린 채 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아들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 눈물에는 기쁨도 슬픔도 담기지 않았고 그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고 했습니다. 안아보실래요? 간호사의 다정한 물음에 미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고 했어요. 안았다가는 아이를 놓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랍니다. 퇴원을 앞두고 입양 동의서를 마주했을 때 손이 떨렸지만 다른 방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한다고 해서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고요.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조심스러운 질문에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이름을 적는 동안 아이에게 속으로 수없이 사과했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후로 단 하루도 아이를 생각하지 않은 날은 없었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마음속에 그리며 아이 또래의 아이를 볼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고요. 길에서 교복 입은 아이를 보거나 버스에서 잠든 아이를 보거나 계산대 앞에서 초코 우유를 고르는 아이를 볼 때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고요. 내 아가도 저만큼 컸겠지. 그렇게 16해가 흘렀답니다. 그동안 미정 씨는 여러 곳에서 악착같이 일해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릴 만큼 생활이 겨우 안정되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름도 모르는 아이가 더 간절해졌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어 기관을 통해 수소문했고,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복잡해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고요. 그러다 기관에서 먼저 연락이 왔답니다. 아이를 찾았습니다. 사실 아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는 어렵지만 아이가 친부모를 찾고 있더군요. 아이 이름도 모르셔서 힘들 줄 알았는데 잘 됐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연락이 닿았고 만나기로 약속했대요. 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한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미정 씨는 그저 조용히 맞은편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다고 했어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아빠는 없나요? 그 질문에 미정 씨는 목소리가 떨려 도저히 대답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말했대요. 난 네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 그 말 뒤로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한참이 흐른 뒤 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답니다. 낳아주셨으니 이제라도 저랑 한동안 살아보실래요? 침묵이 흘렀고 미정 씨는 피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키울 수 없어서 그게 내 한계라고 생각했어. 그때 나는 19이었고 도와줄 어른도 없었거든. 그런데 도윤아, 네가 나랑 지내보고 싶다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양부모님이 허락해 주실까? 아이에게서 잘 말씀드리고 오겠다는 답을 들었고, 그래서 온 아이가 허락을 받은 줄 알고 아이와 사흘을 함께 보냈다고 했습니다. 16해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며 행복했다고요. 그런데 아이가 어젯밤에 울었다고 하더군요. 미정 씨가 양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냐고 물었을 때였는데 엄청 울더래요.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죠. 당연히 그분들을 친부모로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 고등학교 입학 서류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입양하라는 것을요. 사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겠다고 생각한 건 배신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저를 속였다는 게 너무 분했거든요.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신 것도 다 거짓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이렇게 지내보니 알겠어요.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고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제대로 말씀도 안 드리고 와버렸어요. 그러더니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더랍니다. 그런 아이를 안아 달래 재운 뒤 아침이 되자마자 미정 씨는 아이에게 집에 가자고 했답니다. 도윤아, 네가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아마 지금쯤 도윤이를 엄청 기다리고 계실 거야.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16년 동안 도윤이를 한시도 놓지 않고 키워주신 분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니? 그런 고마운 분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순 없는 거야. 우리 가서 도윤이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나는 도윤이와 함께하는 게 더 좋지만 도윤이 생각에 다 따를게. 아이는 그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집을 나올 때 싸왔던 짐을 챙겨 저희 집 초인종 앞에 함께 섰다고 했습니다.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냐고. 왜 이제 와서 나타나 행복한 가정을 해치느냐고 나쁘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키워주신 분들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아이와 함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답니다. 저한테 선택을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미정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아이를 보다가 이내 저를 보았습니다.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시선을 피하진 않았죠.
그러고는 차로 입을 적신 뒤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미 잃을 만큼 잃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다만 이 아이에게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따를 거고요. 미정 씨의 말이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쉽게 다음 말을 꺼내지 못했죠. 미정 씨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아빠,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저를 직접 낳아주시진 못했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제 부모님이라는 거 잊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제가 제일 잘 알면서도 제 기분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이의 말을 들은 미정 씨는 저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그런 미정 씨를 바라보며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저와 남편, 아이는 그녀가 떠난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 아이의 짐을 다시 방으로 들여다놓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말없는 식탁이었지만 전처럼 괴롭거나 눈치를 보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이에게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계속해서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밤들이 며칠간 이어졌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저는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우리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적었던 그 수첩을 내밀면서 말했죠. 도윤아, 세상 모두가 뭐라고 해도 너는 우리 아들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너를 낳진 못했지만 너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너를 키우며 보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널 키우면서 했던 고민과 걱정들을 이 수첩들에 다 적었어. 그러니까 도윤아, 친어머니를 만나도 괜찮아. 언제든지 만나. 그 마음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 그렇게 발걸음을 돌리신 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도윤이를 지키고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고마운 분이라는 거야. 제 말을 들은 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일어나 저와 남편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저와 남편도 그런 아이를 꼭 안아주었죠. 저희 셋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었는데 한동안 하지 못해 아쉬웠던 그 포옹을 그날 마음껏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뒤 아이는 친어머니인 미정 씨와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저희 부부를 서운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고요. 가족의 기념일은 빠짐없이 챙겼고 학교 행사에도 늘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더 단단해지더군요. 얼마 전 아이가 제대를 하고 맞은 첫 생일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에게 엄마는 두 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두 분 다 큰 상처를 입고 저를 자라게 해주신 분들이니까요. 그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저를 열심히 키워주셔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미정 씨와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이를 대견하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고 아이는 씩 웃으며 촉볼을 컸어요. 요즘도 아이는 두 어머니 모두에게 성실히 효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로 맺은 인연도 시간으로 맺은 인연도 모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가족은 배웠으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우리 가족의 시간은 늘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선택, 아이를 품기로 한 선택, 그리고 아이의 선택을 다시 믿어주기로 한 선택까지 모두요. 그때마다 저는 수없이 흔들렸고 엄마라는 이름이 제게 허락된 자격인지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끝내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를 향한 마음만큼은 단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이 아닐까봐 두려웠던 날들도 있었지만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늘 저에게 답을 주었어요. 밤새 열이 나던 아이의 이마를 짚던 순간, 사소한 말 한마디에 웃고 울던 평범한 하루들 속에서요.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첫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는 온전하게 압니다. 가족이란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다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며 시간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아이는 두 어머니를 가졌고 저 역시 한 아이를 통해 더 넓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용기와 다시 돌아올 자리를 지켜주는 인내를 통해서요. 지금도 아이는 자기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때로는 제 곁을 벗어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 웃으며 안기죠.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말합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여기라고요. 피로 맺은 인연도, 시간으로 쌓은 인연도, 선택과 기다림으로 이어진 인연도 모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가족은 그렇게 살아오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를 보내는 법보다 아이를 믿는 법을 먼저 배운 엄마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미정 씨도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을 씻어낸 채로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가족과도 가끔 함께 식사도 하면서요. 이렇게 지내기로 결정한 만큼 최선을 다해 잘하려고 노력 중이죠. 여러분의 가족의 마음의 거리는 어떤가요? 서로에게 맞닿아 있나요? 한 번쯤 가족과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일들을 해보시길 바라요. 저희도 자꾸 하다 보니 어느새 좁아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더 가까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